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오신 72세 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관절염인 줄 알고 1년 넘게 파스만 붙이고 참았는데 결국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관리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데 약국에서 산 진통제만 먹고 버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무릎 환자를 치료해 왔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잘못된 상식 때문에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무릎 수술 없이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무릎 통증은 무조건 관절염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무릎 안쪽이 아픈지 바깥쪽이 아픈지 앞쪽이 아픈지 뒤쪽이 아픈지에 따라 원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릎 안쪽이 아프다면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일 수 있고요. 바깥쪽이 아프다면 장경인대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쪽이 아프다면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뒤쪽이 아프다면 베이커 낭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냥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치료만 받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낫지 않겠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65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계속 받으셨대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관절염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간단한 관절경 수술로 해결됐을 문제인데 3년이나 방치하는 바람에 연골이 많이 손상돼서 결국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수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검사 받을 걸 그랬다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셔서 다행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잘못된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오신 71세 최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관절염 치료를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일반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른데 그동안 잘못된 치료를 받으신 거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니 3개월 만에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5km씩 산책도 하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신다고 해요. 15년 만에 찾은 일상이라며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다 같은 병이 아니에요. 통증 부위와 양상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특히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딸깍거리는 소리와 우두둑 소리는 원인이 다르거든요. 딸깍 소리는 주로 인대나 힘줄이 뼈를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로 대부분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무릎이 붓는 것도 원인에 따라 양상이 다릅니다. 관절염으로 붓는 건 주로 무릎 전체가 붓고요. 베이커 낭종은 무릎 뒤쪽만 불룩하게 나옵니다. 활액막염은 무릎 앞쪽이 주로 붓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증상만 봐도 어느 정도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여러분도 무릎이 아프시다면 섣불리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붓기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첫걸음이니까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당연히 무릎이 나빠진다는 생각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인대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82세 최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분은 매일 5km씩 걷고 등산도 다니시는데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으시대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50대부터 꾸준히 무릎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에서 다리 스트레칭을 10분 하시고요. 저녁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을 하신대요. 이걸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세요. 최 할아버지의 무릎을 검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골 상태가 60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82세 나이에 이 정도 무릎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반대로 55세인데도 무릎이 80대처럼 나쁜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젊을 때부터 무릎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운동으로 무릎을 혹사시킨 분들이에요. 특히 요즘은 젊은 분들도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가 나빠지고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져서 무릎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료한 38세 이 과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시는 직장인인데요. 운동은 전혀 안 하시고 주말에는 집에서 누워만 계신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벌써 초기 관절염이 시작됐더라고요. 38세의 관절염이라니 본인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 관리를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주 3회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하신대요. 무릎 건강을 되찾으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탓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릎은 소모품이 아니라 관리품이라고요. 자동차도 관리를 잘하면 20년, 30년 타는 것처럼 무릎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무릎 건강은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다고 자녀가 무조건 관절염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자세,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관절염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무릎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쪽은 70대가 되어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했지만 운동을 안 한 쪽은 50대부터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릎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집에서 간단하게 무릎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검사법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 다음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최대한 펴보세요. 이때 양손으로 무릎 위를 살짝 눌러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무릎이라면 완전히 펴지면서 무릎 뒤쪽이 의자와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높이 올라가 있거나 누를 때 통증이 있다면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체크 방법은 계단 테스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 통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올라갈 때 더 아프다면 대퇴사두근이 약해진 것이고요. 내려올 때 더 아프다면 연골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가 진단법으로 무릎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이 여사님도 이 방법으로 무릎 이상을 일찍 발견하셨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무릎 펴기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더래요.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초기 관절염이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만으로 완치되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지금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집에서 무릎 체크를 하신다고 해요. 덕분에 무릎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릎의 열감입니다. 양쪽 무릎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뜨겁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둘레를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 위 10cm 지점에 둘레를 줄자로 재보세요. 양쪽 차이가 2cm 이상 나면 붓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10회를 채우기 힘들다면 무릎 근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균형 감각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단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무릎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체크해 보시고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강화를 위해 스쿼트를 하시는데요. 사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스쿼트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면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에서 8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담스러운 무게인데 이미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는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58세 정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무릎 건강을 위해 매일 스쿼트 100개씩 하셨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붓고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아파졌다고 합니다. 검사해보니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었어요. 무리한 스쿼트 때문에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린 거죠. 정 사장님은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 나으셨지만 스쿼트는 절대 안 하신다고 해요. 대신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운동만 하고 계십니다. 스쿼트뿐만 아니라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평형 수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모두 무릎을 깊게 굽히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자전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장 높이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무릎에 더 해롭습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고 너무 높으면 무릎이 과신전되어 인대를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3세 김 선생님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2시간씩 타셨는데요. 안장을 너무 낮게 세팅해놓고 타시는 바람에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안장에 앉아서 페달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펴지거나 너무 많이 굽혀지면 안 돼요.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처럼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무릎 관절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유형이나 배영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런닝머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를 너무 빨리 하거나 경사를 너무 높이면 무릎에 충격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시속 3에서 4km 정도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경사는 2도 이하로 유지하시고요. 줄넘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프하고 착지할 때 무릎에 체중의 5배 이상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대신 제자리 걷기나 스태퍼 운동을 추천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운동 전후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근육과 인대가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운동 전에는 5분 이상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 후에도 10분 정도 정리 운동을 하세요. 그렇다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무릎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5번째로 가장 좋은 무릎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쭉 펴는 동작이에요.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맨다리로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거나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늘려주세요. 단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려면 의자 등받이에 쿠션을 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운동을 처방한 70세 윤 할머니는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5층까지 거뜬히 오르신대요.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윤 할머니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세트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니까 일주일 만에 3세트를 완성하셨고 한 달 후에는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3kg 모래주머니를 차고도 거뜬히 하신다고 해요. 윤 할머니의 성공 비결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리 운동이라고 하세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와 달리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운동인데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하되 무릎이 45도 정도만 굽히면 됩니다. 90도까지 굽힐 필요 없어요.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일어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퇴사두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30초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린 66세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3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는데요. 2달 후에는 1분까지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80% 이상 줄었다고 하세요.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속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근력 운동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 걷기를 2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옆으로 걷기를 번갈아 하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뒤로 걷기는 평소 잘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게 해서 균형 잡힌 근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서 제자리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이 가슴 정도 오는 깊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 전신 운동 효과도 있고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병원 수영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73세 박 할머니는 물속 걷기만으로도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30분 이상 하신대요. 무엇보다 물속에서는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특히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은 꼭 하셔야 해요. 이 근육들이 뻣뻣하면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거든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수건이나 스트랩으로 잡고 당기는 방법이 있고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을 밀듯이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으로 체중을 실으면 됩니다. 각 동작을 30초씩 3회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칭 할 때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밴드 운동입니다. 고무 밴드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펴는 운동을 하면 대퇴사두근 강화에 좋고요. 옆으로 다리를 벌리는 운동은 중둔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중둔근은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밴드는 강도별로 여러 종류가 있으니 처음에는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하시다가 점차 손을 떼고 해보세요. 한 발로 10초 서 있기부터 시작해서 30초 1분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주변 작은 근육들을 강화시켜 관절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운동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매일 어떤 운동을 몇 회 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로 운동 일기를 쓰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운동을 더 오래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 일기를 권한 69세 송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일기 쓰는 재미에 빠지셨대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뿌듯하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6개월째 운동 일기를 쓰고 계시는데 무릎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계단 한 층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없이도 5층까지 오르내리신다고 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더 가해집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한 62세 강 여사님은 10kg 감량 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체중 감량만으로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강 여사님은 처음에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릎 수술이 더 무서워서 결심하셨대요. 처음 한 달은 식단 조절만 하셨고 2달째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시고 무릎 통증도 9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체중 감량의 핵심은 급하게 빼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급하게 빼면 근육도 같이 빠져서 오히려 무릎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신발을 신으세요. 딱딱한 구두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안 좋습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깔창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충격 흡수 깔창이나 아치 서포트 깔창을 사용하면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실리콘 깔창입니다. 발 뒤꿈치 부분에 실리콘 패드가 들어있어서 충격 흡수가 잘 되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신발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이즈입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도 안 좋고 너무 헐렁한 신발도 안 좋아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발뒤꿈치는 잘 고정되는 신발이 좋습니다. 셋째,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특히 내려올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올라갈 때의 3배입니다.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오세요. 발 전체를 디디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발끝이나 발 뒤꿈치만 디디면 무릎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넷째,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세요. 김장할 때나 화장실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세는 무릎에 최악입니다. 낮은 의자나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시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무릎을 꿇는 게 낫습니다. 특히 김장철에 무릎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년 김장철에도 평소보다 30% 이상 환자가 늘었어요. 대부분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다가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김장할 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쉬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온찜질을 자주 하세요. 따뜻한 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0분씩 2회 정도 온찜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 부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온찜질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따뜻한 정도로만 하시고 수건을 한 겹 대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충분히 주무세요.
잠자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아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통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증을 덜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정 여사님도 스트레스 관리 후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과 함께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는데요. 정신과 상담과 함께 명상을 시작하시니 무릎 통증도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편안해진다는 걸 실감하셨대요.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구운 생선보다는 찐 생선이 더 좋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체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같으니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셋째,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우유 한 잔 또는 요구르트 한 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넷째,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닭 날개, 돼지 족발, 소, 꼬리 같은 음식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단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항염증 효과가 있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에 강황 가루를 넣어 드시거나 강황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티스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매일 한 접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요리할 때 충분히 넣어서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염증을 증가시켜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최악입니다. 설탕도 많고 인산이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가능하면 물이나 차로 대체하세요.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과음하면 염증이 증가하고 탈수 증상으로 관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주일에 소주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하루 글루코사민 1500mg, 콘드로이틴 1200m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MSM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00에서 3000mg 정도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복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메가3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제 선택할 때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너무 싼 제품은 피하시고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도 알아두세요. 첫째,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일시적인 통증은 휴식과 찜질로 좋아질 수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되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날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염증이나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발열과 함께 무릎이 붓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날 때입니다. 가끔 나는 소리는 괜찮지만 계속 반복되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연골이나 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무릎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휘청거릴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다섯째, 체중을 싣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입니다.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은 심각한 손상의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여섯째,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굽혀지지 않을 때입니다.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면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무릎 주변 피부색이 변할 때입니다. 빨갛게 변하거나 검붉은색으로 변한다면 염증이나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이 모두 관절염은 아니니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통증 부위와 양상을 잘 관찰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 탓만 하지 말고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세요.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집에서 간단한 자가 체크로 무릎 상태를 확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넷째, 스쿼트 같은 무릎에 부담되는 운동은 피하세요. 대신 안전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세요. 다섯째,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으로 무릎을 보호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을 매일 하세요. 여섯째, 체중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일곱째, 무릎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영양제도 고려해 보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오늘 제가 추천드린 대퇴사두근 운동은 꼭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 하루 3세트만 해도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릎 보호대입니다. 실리콘 패드가 들어간 기능성 보호대는 운동할 때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두 번째는 충격 흡수 깔창입니다.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걸을 때 충격을 줄여주어 무릎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 번째는 폼롤러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고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무릎 건강에 관심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무릎은 우리가 걷고 서고 앉는 모든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끝까지 네 발로 걸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무릎 건강 관리 시작하세요. 건강한 무릎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3개월 후에는 달라진 무릎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